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함께 공부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우리 변액보험 판매관리사는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융시장의 이해라는 장이고요. 금융 전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장이 이제 생명보험인데, 이 생명보험의 이해는 여러분이 모집인 시험 보셨을 때 공부하셨던 그 정도 난이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3장이 이제 변액보험에서 이제 변액보험 전반에 관한, 그래서 구조부터 시작해서 뒤에 약관 주요 내용까지 전부 다 총괄하고 있고, 마지막이 이제 공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항은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것은 1장 금융시장과 3장의 변액보험에서 각각 40%씩 16문제씩 출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과 4장에서 각각 10%씩 4문제씩 출제하도록 공시가 되어 있는데, 공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정확하게 시험 문제가 그 숫자대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을 봤을 때는 이제 3장 변액보험 쪽에서 한 20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절반 정도 출제가 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1장 금융시장과 3장 변액보험에서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하시느냐가 중요하고요. 2장하고 4장은 상대적으로 내용도 작고 그리고 난이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다 맞는다는 만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합격선은 70%예요. 그러니까 28문제를 득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공부할 것은 1장의 첫 번째 우리 금융과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강의한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별표가 있는데 이 별표는 이제 중요도보다는 빈도, 출제 빈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은 3개까지 달릴 거고요. 별이 만약에 3개다 그러면 거의 매번 문제 나온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별이 2개다 그러면 이제 2번 중에, 2~3번 중에 1번은 출제가 된다. 별이 1개다 그러면 10번 중에 3~4번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이 없더라도 최근에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 어디가 더 중요하다, 어디가 더 많이 나온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지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출제되는 분야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과정은 요약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정리를 드린다 생각하시고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융과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은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자금이 융통되는, 그래서 자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금을 운용하시고요.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조직화된 시장일 수도 있고, 무형의 시스템을 폭넓게 의미하는 비조직화된 장소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죠.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을 비교하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직접 금융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식 같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사람과 돈이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꿀 때 이게 누구 돈인지, 왜냐하면 주주가 돈을 주시면 그 주주 명부를 기록해서 수익을 배분하니까 누구 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고, 돈을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건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책임 주체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요? 만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거래가 자금 주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걸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증권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을 탐색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중개기관이 있어서, 예를 들면 돈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자만 내시면 제가 돈 꺼줄게요. 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주세요. 맡겨주시면 제가 이자 드릴게요. 이렇게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 책임은 오롯이 그 중간에서 중개 역할한 금융기관이 지게 되고요. 이런 일을 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은행이죠. 이렇게 서로 자금을 융통할 때 상대방을 모르고 거래하는 걸 우리가 간접금융이라고 해요. 시험 문제는 간접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증권회사다. 그래서 여기 대표 금융기관이 누구냐, 그리고 책임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금융기관은 적절한 정보와 상품을 제공하고 원활한 유통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기능인데요. 요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은 다음 중 금융시장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금융기관의 역할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를 섞어놓고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큰 제목 중심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볼 때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때는 유동성하고 거래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잉여 부분과 부족 부분으로 중개하는 자금 중개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아까 돈 빌려주세요, 돈 맡겨주세요 할 때 중간에 이자 드릴게요. 그 이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돈의 대가가 되는 거죠.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산의 가격, 자금을 거래할 때 가격, 결국 이자율의 개념이 결정이 되는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기능이고요. 세 번째, 유동성.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산을 손실 없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돈이 묶이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우리가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유동성 프리미엄이 하락하게 되고요. 유동성 프리미엄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자금 차입 비용이 감소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안정성을 제공한다 또는 이런 것을 안정성이라고 한다 해서 안정성과 비교한 문제 출제되고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고요.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데 거래 비용 절감에서 첫 번째는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 금융거래가 전문화되고 집중화되고 거래 비용은 증가한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와요. 금융시장은 거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비용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두 개의 비용을 절감하는데요. 첫 번째 탐색 비용. 거래 상대방을 찾는 비용이 되겠죠.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을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중간에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있으면 안 찾아도 되니까 줄여줄 수 있는 것이고 가치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보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비용 역시 줄일 수 있겠죠. 시험 문제에는 이러한 비용을 뭐라고 하느냐? 탐색비용이다.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런 정보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해서 탐색비용 쪽이 훨씬 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 주시고 위험관리,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거래 기회를 제공하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요. 금융시장을 감시, 평가하고 정부의 행위를 규율하는 시장 규율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능 6가지 큰 제목, 그 다음에 유동성과 비용에 대한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단기 시장과 장기 금융시장.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단기 금융시장은 우리가 돈과 유사한 현금 등가물이 거래된다 그래서 화폐시장 또는 자금시장이라고 부르고요. 자금이 이제 영어로 돈이 머니잖아요. 머니. 시장은 마켓.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이 머니마켓. 그래서 머니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MMF라고 부르는 거고요. 장기 금융시장은 이제 자본시장, 우리가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는데 단기냐 장기냐의 구분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 1년 이상의 중장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거래 규모는 단기 금융시장은 금융기관과 거래가 많기 때문에 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장기 금융시장은 개인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동성은 당연히 단기 금융시장이 높고요. 장기 금융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격 변동폭, 예를 들어 금리가 움직였을 때 그 가격이 변동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1% 올라갔을 때 가격이 100원 움직이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이 100원이라고 하는 건 1년 동안의 100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3년짜리면 300원이 움직이겠죠. 그럼 똑같이 1%의 금리가 움직였을 때 가격 변동폭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은 낮고 장기 금융시장은 높다는 것이고요. 금리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적금이 있으면 1년짜리 금리가 가장 낮죠. 그러니까 금리 수준은 낮고요. 장기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거래가 되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장기 금융시장에서는 채권, 주식,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것들이 거래가 됩니다. 시험 문제는 얘를 섞어서 문제를 많이 내고요. 밑에 보시면 단기 금융상품은 유동성이 높고 유동성 높은 건 맞았죠? 금리 변동 시 장기 금융상품보다 가격 변동폭이 크다? 예, 크지 않고 작지요.
이런 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서로 막 섞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다음 중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 것은 지금은 생소하지만 뒤에서 이제 배우시고 나면 익숙해지실 텐데 고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이 요 세 개, 채권, 주식, 자산 유동화 증권은 장기 시장에서 거래된다.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보시고 반드시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이 쭉 나열이 될 건데 여기서는 문제가 세부적인 걸 물어보기보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박스 안에 정의를 써놔요. 얘는 누구냐를 찾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문제는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콜은 어떻고 기업어음은 어떻고 세부 내용 설명하는 거 나오는데 세부 내용은 여러분이 자세한 것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 포인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각각의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정의와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콜 시장은 금융기관 간의 초단기 자금 시장이에요. 갑자기 금융기관에 돈이 필요하다. 야, 니네 돈 좀 있니? 전화로 거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이렇게 돈을 빌릴 때 콜로 단기로 초단기로 짧게 빌린다. 그럼 이거는 콜론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돈을 콜머니라고 하고요. 그때 사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장 만기가 90일 이내로 제한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99.9%는 일일물 만기 하루짜리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담보 없이 무담보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담보 거래를 뭐 담보 거래가 일반적이다. 이런 형태 문제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면 요거는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는 지문이어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참고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기관 간에 직접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화로 한다고 했지만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중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금융기관이 직접 돈 있는 사람과 찾아서 탐색 비용을 들이면서 거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거래가 대부분은 아니다. 중개 거래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환매 조건부 채권은 repurchase, purchase는 이제 구매하다는 뜻이니까 repurchase면은 다시 구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사줄 걸 조건으로 판다든지 아니면 다시 팔 걸 조건으로 산다든지 그래서 재매수 또는 재매도를 조건으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 거래가 되냐면 예를 들면 팔리지 않는 채권이라든지 만기가 긴 채권 이런 것들은 만기만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니까 돌리고 싶은 거죠. 이럴 때 만기를 짧게 쪼개서 6개월 있다가 다시 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거래할 때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자는 자금을 갖고 있는 채권,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30년짜리 채권이 있는데 갖고 있다가 30년 뒤에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30년짜리를 6개월 단위로 쪼개서 60번 거래하면서 처음에 6개월 동안 내가 6개월 뒤에 돌려드릴게요 하고 팔면 이 30년짜리를 순식간에 다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운영하고 6개월 뒤에 다시 팔러 오시면 사주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재산을 팔지 않고도 마치 판 것처럼 현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채권 매각에 따른 자본 손실 위험을 없앨 수 있다는 게 매도자의 입장이고 사는 사람 입장은 30년짜리 채권 사가지고 리스크를 다 떠안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RP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거래하는 게 누구냐가 많이 나옵니다. 세부 내용보다는 정의 기억하시고 밑에 보면 환매 조건부 채권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상품이다. 보호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양도성 예금증서는 예금이에요. 일반적인 예금은 돈을 내고 통장을 받는데 얘는 돈이 들어있는 증서를 사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증서를 950만 원에 사는 거죠. 그러면 5%의 선이자를 내가 얻는 이런 개념인 거고 나중에 1,000만 원짜리 갖다 주면 1,000만 원을 받는 이런 형태로 거래되는 게 양도성 예금증서라서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합니다. 왜 양도성을 부여하냐면 CD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만기 전에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중도 환매가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양도를 허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매매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발행하고요. 얘는 예금 증서지만 예금자 보호 비대상이고요. 최단 만기는 30일, 주로 3개월, 6개월짜리로 많이 팔리고 있다. 시험 문제는 만기 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요것이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고, 기업어음. 기업어음은 기업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상거래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음은 진성어음이라 해서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어음이 있고요. 거래와 상관없이 신용으로 빌리는 융통어음이 있는데 얘는 대표적인 융통어음이에요. 그래서 얘가 키워드예요. 만약에 지문이 나왔는데 융통어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기업어음 시장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얘는 담보 없이 무담보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매수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기업이 다 돈 꿔주세요. 이자 얼마 드릴게요. 그래서 꿔주는 게 기업어음이에요. 그러면 신용도가 높으면 이자를 조금 줄 거고 신용도가 낮으면 이자를 많이 주겠죠. 만약에 기업 부도나면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투자자가 지는 거고요. 당연히 예금자 보호는 비대상이고요. 만기 제한이 폐지돼서 장기물로 최근엔 출시가 되고 있지만 주로 3개월 이내에 단기 거래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요 기업 어음 시장을 온라인으로 거래해서 편의성을 도모한 게 전자 단기 사채 시장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요. 옛날에는 발행 금액 1억 원, 만기 1년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자주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1억 원에 1년 정도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표지 어음은 융통어음하고 반대로 진성어음이에요. 거래를 기반으로 한. 그래서 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상업어음, 무역거래를 기반으로 한 무역어음, 외상매출채권만 따로 모아서 어음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팩토링 어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진짜 거래를 기반으로 한 어음이에요. 이런 어음들을 기업이 받으면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은행 가서 할인하거든요. 그럼 은행은 이 할인한 어음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거를 표지 어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할인한 어음은 할인하고 싶으신 분이 막 오셔서 할인했으니까 만기도 다 다르고 금리도 다 다르고 액면도 다 다르잖아요. 이걸 가지고 바로 매각할 수 없으니까 기반은 이걸로 하되 별도로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거 총액은 500억인데요. 만기는 90일로 하고요. 이자는 연 2.7% 드릴게요. 이 표지를 가지고 판다 그래서 우리가 표지 어음, 표지는 영어로 커버니까 그래서 우리가 커버빌, C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다양한 진성 어음들을 다시 분할하거나 통합해서 발행하는 것이고, 원리는 그렇지만 실제로 은행 가면 예금처럼 파는 거죠. 예를 들면 CB, 표지 어음 3개월짜리 몇 프로, 6개월짜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 얘는 책임을 누가 지냐면 발행 금융기관이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요게 기업어음하고 차이예요. 예를 들어 기업어음은 그 기업에 내가 빌려준 거니까 부도나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는 그 안에 뭔가 할인한 어음이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금융기관이 고객님 제가 여기 할인한 거 있는데 이거 기반으로 발행할 테니까 사세요. 표지판만 보고 그 금융기관 믿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원 어음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났다.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면 표지 어음을 판 금융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장 만기 제한 없이 원어음의 잔여 만기 이내로,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3개월, 6개월 짧은 만기로 거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어음이 조금 더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마지막에 통화안정증권이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고요. 독자적인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을 합니다. 시험에는 얘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것처럼 통화안정증권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개인의 거래는 제한된다. 틀린 거예요. 금융기관에게도 발행하고 개인에게도 발행하고, 그래서 만기 14일에서 2년물까지 총 13종류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통화안정증권은 한 종류로 발행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다. 그러면 수출이 더 많았다는 거니까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겠네요. 외화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됐다.
그럼 시장에 외화가 넘쳐나니까 자금을 흡수할 필요가 있겠죠. 자금을 흡수할 때는 어떻게 하죠?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요. 그러면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채권 종이 쪽지를 사고 그 대금을 한국은행에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각 자금만큼 시중 자금이 흡수가 되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유동성을 흡수한다. 발행 방법은 금융기관에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개인에게는 일반 매출 방식으로 판다. 제일 중요한 건 금융기관과 일반인에게 모두 판매한다. 요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외환시장은 시험에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보셔도 되는데요. 현물이냐 선물이냐는 지금 거래할 거냐 미래의 일정 시점에 거래할 거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현물은 이 영업일 이내에 지금 거래하는 것이고, 선물은 미래 가격 예측에 따라서 이 영업일 이후 미래의 특정 일, 그걸 우리가 만기라고 하는데 그 만기에 인도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이고요. 그래서 일반 선물의 거래는 만기 시점에 실물을 실제로 인도해요. 예를 들어서 선물 거래를 했다. 그러면 내 달러 거래했다. 그러면 달러와 원화를 진짜로 주고받는다고요. 그런데 차액 결제 선물한 NDF 거래라고 하는 건 원금은 주고받지 않고 차액만, 예를 들면 금리면 이자율 차익만, 지금처럼 외환이면 환율 차익만 주고받는 거래를 차익 결제 선물한 거래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요것만 물어보는 지문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용어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둘 중에는 아래쪽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환 수합하고, 수합이라는 건 서로 바꾸는 거래거든요. 그래서 외환 수합하고 통화 수합 두 개가 나오는데, 처음에 환율에 따라서 서로 통화를 바꿔요. 이건 똑같아요.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합니다. 그런데 외환 수합은 중간에 이자 교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차액을 교환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실제 선물 가격, 계약 시점에 약속한 선물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게 되는 것이고, 주로 단기 자금 거래에서 활용이 되는데, 통화 수합 같은 경우는 통화를 교환하고 나서 중간에 이자를 서로 교환해요. 이자를 교환한다는 건 손익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래 가격이 아니라 그 당시 가격, 계약 시점의 현물 환율이에요. 선물이냐 현물이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재교환하고 주로 장기 거래에 사용한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아실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통화 수합은 일정 기간 후에 최초 계약 시점 선물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한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통화 수합이기 때문에 최초 선물 환율이 아니고 현물 환율로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관련된 요런 형태의 지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가나다라 순서로 보면 지금 외환하고 통화하고는 이응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선물하고 현물하고는 시옷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순서대로 외환이 선물, 통화가 현물,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문에 나오면 맞추실 수 있도록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생 금융상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얘는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하나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박스 쳐놓고 얘는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 중심으로, 선물하고 선도는 미래 일정 시점에 가격이 움직일 건데 예상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매수하고요. 미리 사놓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파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만기에 가면 진짜로 사거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면 엄청난 수익이 나지만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만기에 가서 실제 사거나 판다. 인도와 결제가 실제 이루어지는 게 선도 선물입니다. 선도는 장 외에서 일어나는 거래이고요. 선물은 장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고요. 자, 옵션은 뭐냐면 선물 거래는 예상을 잘못했을 경우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진짜 사거나 파는 게 아니라 권리만 거래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샀어요. 근데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선물은 손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옵션은 나 권리 행사 안 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제한하는 것이 차이점인데, 여러분은 키워드 권리를 거래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수합은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하는 거래가 수합이다. 그래서 선도 선물은 인도 및 결제, 옵션은 권리, 수합은 교환이라고 하는
키워드 중심의 기억이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이제 금리로 넘어갈게요. 금리는 돈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자금 수요자가 빌린 금액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의 값이고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1,000만 원을 안 쓰고 내가 1년 동안 묵혔다가 1년 뒤에 1,000만 원을 쓰겠다. 그러면 미래 소비를 하려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가만히 돼야 되고 내가 안 쓴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소비와 지금 소비를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 요걸 우리가 금리라고 한다. 자금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건 여러분이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너도 나도 사겠대요. 그러면 펜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돈의 가격, 금리는 상승하고요. 자금의 공급이 증가한다.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금리는 하락한다. 시험 문제에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상승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자, 수익과 이자를 비교해 볼게요. 제가 어딘가 투자를 해서 어딘가 뭐 예를 들면 뭐 가게를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가 나올 수 있어요. 수익이 이자보다 커요. 그러면 투자하겠죠. 그러면 자금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금리는 너도 나도 자금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상승할 것이고 가계 저축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했는데 비용이 더 커. 그럼 사람들이 투자 안 하겠죠. 그러면 자금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시장 수요가 확대가 되고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지는 건 수익이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자금 수요는 늘어날 거고 투자 수익은 늘어날 거고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시장 수요가 위축이 된다. 그러면 경기는 하락할 것이고 시장 수요가 위축되고 경기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투자 수익이 줄어들면서 금리는 하락하겠죠. 요거는 뭐 일반적인 거시경제 논리에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금리 변동은 자금의 수요 공급 규모를 결정하고 금리가 높아지면 자금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대출 안 하려고 그럴 거고 저금을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수요 공급을 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배분해주는 자금 배분의 역할도 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는 저축을 늘리겠죠.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은 투자를 줄이겠죠.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금 배분이 되는 역할을 한다. 밑에 보면 금리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이자 비용이 커지니까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뭐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시경제 상식선에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운영체계는 물가 안정 목표제, 환율이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중간 목표 없어요. 그냥 정부하고 협의해서 중간 물가 요거를 맞추는 걸로 금리를 높이고 낮추고 요 정책을 씁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2%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결정하는 기구는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안에 있고요. 기획재정부 틀린 거예요.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금리 결정은 연 8회 합니다. 그래서 3, 6, 9, 12 분기 말월을 뺀 나머지 월에 하게 되고요. 물가 동향이나 경제 동향, 금융시장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요거는 금리를 올릴 건지 낮출 건지 아니면 동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지금 이제 분기 말월이 빠지기 때문에 매월 결정한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분기 1회 결정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진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것도 틀린 건데 밑에 보면 경기가 과열돼요. 경기가 과열되면 통상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값,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진정시키죠.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가 늘어나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이러면서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거예요. 거꾸로 경기가 침체된다. 경기를 살리려면 소비도 늘어나야 되고 투자도 늘어나야 돼요. 돈을 쉽게 빌리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금리는 떨어져야 돼요. 경기 진정을 위해서 금리가 인하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그냥 그 자체로서 기준금리예요.
그런데 시험에 기준 밑에 있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환매조건부 채권 금리를 이용한다. 콜 금리를 이용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그 기준금리를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각할 때 입찰금리로 사용하거나 매입할 때 입찰금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7일물 환매조건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기준금리는 그 자체로 기준금리다.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금리는 아니다. 이 지문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파급 경로가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만약에 오르고 내리면 바로 시장금리에 반영이 안 되죠. 콜금리 같이 초단기 금리는 즉시 영향을 받지만 그 이후에 장단기 시장금리, 예적금리, 대출금리 이런 식으로 파급이 되고 실제 실물 경제활동에 파급되는 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변동이 돼요. 시험 문제에 즉시 실물 경제까지 파급된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고요. 금리의 종류, 명목금리냐 실질금리냐는 물가 변동을 고려했느냐 고려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죠. 고려 안 한 걸 명목금리, 고려한 걸 실질금리. 제가 만약에 명목금리 4%인데 물가가 3% 올랐다. 그러면 은행에 4% 이자 받고 물가 3% 올랐으니까 나는 실제로 1% 수익이 난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가 실질금리가 되고요. 시험 문제에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이걸 맞게 우리가 고치려면 두 개를 바꾸든지 아니면 차감이 아니라 합산해서 계산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명목금리가 높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실질금리는 하락하고 기업 투자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명목금리가 같으면 실질금리는 동일하다. 틀린 거고요. 두 번째, 표면금리와 실효금리가 있는데요. 표면금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금리, 실효금리는 실제로 내가 내 손에 쥐어지거나 부담해야 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을 비교 선택할 때 사용된다 했는데, 자, A라고 하는 상품이 표면금리가 3%고 B라는 상품이 표면금리가 4%예요. 그러면 표면금리로 봤을 때는 당연히 금리가 높은 4%에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B는 일반과세고 A는 비과세래요. 그럼 세금을 떼면 어떻지? 계산하려고 하는데 A는 복리로 운영이 되고 B는 단리로 운영이 된대요. 실제로 계산했더니 A는 표면금리가 3%지만 2.9%를 내가 실제로 얻을 수가 있고 B는 표면금리는 4%지만 이것저것 계산했더니 2.8%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표면금리 말고 실제 금리, 내 손에 쥐어지는 실효금리가 높은 A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 계산 방법이라든지 과세 방법 같은 것들을 다 반영한 것이 실효금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금리 수준을 비교할 때는 실효금리로 비교해야 되고 밑에 보면 표면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이자 계산 방법이나 과세 방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산되는 실효금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표면금리가 동일하면 실효금리도 동일하다. 또는 물가 변동 고려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표면금리, 실효금리로 구분한다. 물가 변동을 고려한 것은 명목금리, 실질금리지 표면금리, 실효금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실효금리하고 실질금리를 바꾸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제 이자 계산 방법인데요. 이자 계산 방법은 단리 같은 경우는 원금에다가 1년치 이자 그리고 몇 년 투자했어 라고 하는 기간을 그냥 곱해주는 거죠. 1년에 5%, 10년 투자했으면 50%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복리 같은 경우는 원금에다가 1년치 이자를 곱해주고 다시 이자를 포함한 거에다가 1 플러스 R 다시 1 플러스 R이니까 기간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6개월 복리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연이면 1이지만 6개월이면 반기가 2개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되고 이 이자율은 1년치 이자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만약에 월로 가면 기간에는 12를 곱해주고 이자율은 12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똑같이 투자했지만 100만 원에 이자가 1% 3년 투자했지만 금액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참고로 보셔도 되고요. 계산을 하라거나
공식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고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는 건 요 마지막. 그러면 누가 만기에 받는 금액이 가장 커? 제일 작은 건 달리고요. 달리보다는 복리가 훨씬 더 많겠죠. 달리는 이자율 주고 끝나지만 복리는 이자에 또 이자, 이자에 또 이자니까. 근데 그 복리를 1년에 한 번 계산하는 것보다 1년에 두 번, 6개월마다 계산하는 거, 매월 계산하는 거, 이자 계산 주기가 짧을수록 나중에 받는 돈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6개월 복리, 월 복리 순서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정기예금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할 경우 매년 동일한 금액의 이자가 발생한다. 달리인 경우에는 이자가 똑같죠. 복리인 경우에는 원금의 이자를 더한 거에 다시 이자율이니까 매년 이자는 똑같지 않고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수령액의 크기에 집중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가 첫 번째 시간 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